네, 안녕하세요. 김문철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10장 간이과세 제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는 증빙을 수취를 해서 걔네들을 보관하고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가지고 부가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가 있는데,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은 그런 증빙을 수취해서 보관하고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 겁니다. 그럼 능력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서 보관하고 합계표 작성해서 제출을 못하면 전당세액공제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그러면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개인사업자고 돈도 얼마 못 벌었는데 근데 세금 부가가세는 더 많이 내야 되는, 증빙 등에 의해서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납부세액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개인사업자들은 우리가 이제 간이과세자라고 해가지고 좀 특이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해줘야겠다. 좀 전당세액공제법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해줘야겠다라는 취지에서 간이과세 제도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라고 하는 건 누가 간이과세자가 되는 거냐? 직전 1영년 달력에 의한 1년입니다.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공급 대가, 공급 가액이 아니라 공급 대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왜 공급 가액으로 하지 않고 공급 대가로 하는 거냐? 공급 대가라고 하는 거는 부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잖아요. 근데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물건을 팔고서 1,100원을 받았어요. 물건값 1,000원에 부가세 100원 해가지고 물건값 팔고서 1,100원을 받았어요. 그 물건값에는 10%에 110분의 10에 부가가세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값을 딱 받으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110분의 100은 물건값이고 공급가액이고 110분의 10은 부가가치세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골목에서 구멍가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물건 팔고도 1,100원 받으면 그냥 1,100원이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1,000원만 내 거고 100원은 신고납부기한행에 과세관청에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로 생각을 못 하는 거고, 그냥 1,100원, 난 1,100원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은 그 구분도 잘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가액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할머니 받으신 금액이 얼마예요? 1,100원 받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는 거는 그 구분할 능력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을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한다.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얘네들한테는 그러면 어떻게 납부세액을 계산하게 하겠느냐? 납부세액 계산을 포함한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은 4가지가 있습니다. 납부세액 계산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전당세액공제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공급 대가의 10%를 곱한 금액에서, 공급 대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세를 구분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라고 얘기할 때는 돈 얼마 버셨어요? 그게 이제 부가세를 다 포함해가지고 얘기하겠죠. 나 얼마 벌었어. 그럼 다 공급 대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 대가의 10%를 곱해요. 공급 대가에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인 과세자, 그러니까 일반적인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의 매출세액과 비슷한 금액이죠. 매출세액은 공급 가액의 10%를 곱한 건데, 얘는 공급 대가의 10%를 곱하는 거니까 매출세액과 좀 흡사한 금액이, 비슷한 금액이죠. 조금 크죠, 이게. 아무튼 거기에다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게 아니라 그 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이제 법에서는 5%에서 5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령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최하 15%에서 최고 40%까지로 이렇게 업종별로 이렇게 부가가치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 그러니까 여기 공급대가의 10%는 요건 매출세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인데, 요거에 예를 들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20%라면은 매출세액의 20%를 납부세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출세액이 비슷한 금액이니까 매출세액의 약 80%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데, 매입세 공제를 해주려면은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증빙 등에 의해서
확인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되는데 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보관하고 합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할 능력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좀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고 납부세액을 이런 식으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을 하겠다는 거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는 거는 마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효과가 있는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죠. 매입세액 공제를 대충 매출세액의 약 80% 정도는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되는 거야.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럼 나머지 20%가 납부세액일 거야.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는 것 대신에 각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해가지고 정한 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해주겠다.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주는 대신에. 그래서 납부세액 계산이 좀 이렇게 특이하다. 세금계산서 등에서 확인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 대가, 이것도 공급 가액이 아니에요. 좀 몇 번 얘기했죠. 공급 대가의 10%로 곱한 금액에 이렇게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증빙 수치에서 보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런 능력 떨어지니까 그거 안 하셨더라도 그거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만 납부세액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줬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따로 해주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따로 해주지 않아요. 대신에 매입세액, 그 매입액의 10%의 매입세액을 다 공제해 주지는 않지만 간이과세자들도 증빙을 보관할 능력이 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간이과세자들이 누군가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거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고 있으면 간이과세자한테 물건을 판 사람들의 매출세액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과세관청에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이라도 혜택을 좀 주면 간이과세자들도 능력이 좀 되면 그러면 그 매입한 거, 그 세금계산서 있으시면 또는 신용카드로 매입한 게 있으시면은 그 증빙 가지고 있다가 합계표나 명세서 같은 거 작성해서 만약 제출해 주신다면 그 매입액의 10%의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해 주진 않지만 약간의 세액 공제는 좀 해주겠다라고 하는 매입세액 전체는 공제가 안 돼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주기 때문에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해 주진 않지만 그 매입한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금액보다는 훨씬 작은 금액이긴 한데 어느 정도 조금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주 약간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세액 공제는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들도 그런 증빙들을 보관해가지고 합계표나 명세서 같은 걸 제출하게 되면 그 간이과세자들에게 물건을 판 사람들의 매출세액을 파악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제출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약간의 세액 공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전체의 공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들 중에서도 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막 신규 사업자, 이제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신규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원래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자인데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진짜 열악한 간이과세자. 이제 그런 이런 간이과세자는 이제 따로 법에서는 명칭이 따로 없는데 그냥 우리가 이런 간이과세자는 좀 더 능력이 떨어져. 그러니까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진짜 능력이 떨어지는 간이과세자들. 그래서 굳이 이제 이름을 좀 우리가 붙인 거예요. 붙이면 특례 간이과세자라고 하자. 법에서 따로 정해진 이름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붙인 거예요. 간이과세자들 중에서도 더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례 간이과세자는요. 너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아예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게 했어요. 간이과세자들 중에서 정말 능력이 떨어진 이 두 명은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게 했어요. 능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가지고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인데 매입세액이 뭐 예를 들면 이번 과세 기간에 기기장치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 자본재 매입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훨씬 클 수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환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이런 식으로 공급대가의 10% 한 다음에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마이너스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환급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당 과세 기간에 환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교재 840페이지를 보시면은 교재에 이제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간이과세 적용 배제는 이제 6가지가 좀 있거든요. 6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라 할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간이과세 적용 배제. 자, 간이과세 적용 배제의 첫 번째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입니다. 다음에 교재 보시면 A부터 A, B, C, D, E, F, G까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업종을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게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은 다 어떤 것들이냐?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몇 가지로 나눠지는데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이 뭐냐면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게 아닌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그런 사업자라면 아까 우리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특히 그 중에서도 능력이 더 떨어지는 특례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서 발급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간이과세자들은 세무조사도 잘 안 나가요. 과세관청에서. 세무조사도 아니 그렇잖아요. 세무조사 가려면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소득이 돈 많이 벌고 있는 사업자들 세금조사 나가야지 간이과세자 세무조사 나가서 뭐 하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이과세자들은 세금 신고 납부한 거를 과세관청에서 그렇게 확인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가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잖아요. 그럼 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 간이과세 중에서도 특례 간이과세자, 능력이 떨어지는 간이과세자들은 아예 세금서 발급 의무가 없고 발급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특례 간이과세자가 아닌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이지만 그래도 8천만 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가 된 경우에도 세무조사를 잘 받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뭐 속된 말로 약간 여러 가지 회계 처리라든지 세법상 처리가 좀 약간 개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이과세자가 이 능력이 그러니까 소입이 안 되는 이런 잘할지라도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를 할 때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를 하는데 능력이 떨어진다고 이 A라는 사업자가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를 하는 업종인데 이 업종은 너 수입이 얼마 안 되는구나. 너 간이과세를 적용해라고 해버리면 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랑 거래하는 또 다른 사업자 있잖아요. 이 사업자는 얘한테서 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증빙 발급도 잘 못 받게 돼요.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추적하기가 되게 곤란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은 아무리 수익 금액이 니네들이 적다고 할지라도 니네들은 간이과세 절대로 적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D하고 G는 안 볼 건데 A, B, C, E, F인데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의 거의 대부분은 다 어떤 업종이냐면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지 않는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은 아무리 수익 금액이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적다고 할지라도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도 하고 그렇죠? 세법 처리도 하고 세금서도 발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반 과세자만 해야 돼.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A, 광물을 캐내면 그 캐낸 광물을 가지고 뭔가 연탄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제조하는 제조업자한테 광물을 보내겠죠.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보내지 않습니다. 캐낸 광물을 또 세공을 해가지고 그게 최종 소비자한테 가겠죠. 광업은 또 제조업 같은 걸 하는 그런 사업자하고 거래를 해요. 그러니까 니네는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네. 광업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도매업은 소매업자들하고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도매업도 소매업이라고 하는 업자들하고 거래하지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도매업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상품 중개업도 도매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매업하고 차이가 좀 있다면 도매업은 어떤 물건을 자기가 취득을 해서 자기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또 돈 얹어가지고 소매업자한테 파는 거죠. 그거는 이제 도매업이 되는 거고요. 상품 중개업은 자기가 물건을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물건을 사가지고 주는 거예요. 다른 사업자를 대신해서. 그러니까는 상품 중개업도
도매업처럼 이런 A라고 하는 소매업자한테 B라고 하는 도매업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농민한테서 물건을 뭐 사거나 원 제조업자한테 도매업자가 물건을 사서 그 다음에 자기도 약간의 이윤을 얹어가지고 소매업자한테 파는 건 도매업. 그러면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그러니까 물건을 사니까 자기의 소유로 했다가 그 다음에 소매업자한테 파는 거죠. 근데 상품 중개업은 이런 소매업자한테 제조업자한테서 소매업자한테 물건을 주는데 중간에서 자기의 소유로 하지 않고 중간에서 대신 얘한테 사주는 거죠. 얘한테, 얘를 위해서 대신 사주는 거고 중간에 수수료를 먹는 그러한 업을 상품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상품 중개업도 또 다른 소매업자랑 거래를 하는데 도매업과 차이는 자기의 소유권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의 소유권을 하지 않다. 소유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이렇게 대신 사주거나 대신 팔아주거나 그런 것들을 하는 업을 상품 중개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또 다른 사업자들, 소매업자들하고 거래하는 업종이에요. 그러니까 도매업과 뭐 거의 같은 건데 자기의 소유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물건을 사주거나 팔아주는 업종이니까 얘네들도 얘나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소매업자들, 또 다른 사업자들하고 거래하는 업종이니까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제조업. 제조업도 일반적으로 제조업, 물건을 만들면 바로 소비자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중간상들을 거치잖아요. 그죠? 도매업자, 소매업자 또는 상품 중개업자나 소매업자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한테 그렇게 팔기 때문에 제조업자도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니죠. 그래서 제조업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이제 꽃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제조업 중에서 과자점업이라든지 또는 양복점이라든지 양화점이라든지, 그러니까 과자점, 양복점, 양화점 이런 데는 분명 과자 제조업, 양복도 옷을 만드는 거죠. 양화, 그 신발 만드는 거죠. 구두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걔네들은 제조업 맞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하죠. 그러니까 과자점업이나 양복점업이나 양화점업은 제조업이지만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하는 업이니까 제조업 중에서 얘네들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서 제외. 즉 얘네들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업종들은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자점이나 양복점이나 양화점이 아닌데 제조업, 얘네들이 아닌 제조업인데 최종 소비자와의 거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많이 하는 제조업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자점업이나 양복점이나 양화점업은 당연히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하는 업종이니까 간이과세 적용이 그냥 가능한 거고요. 그게 아닌 제조업의 경우에도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비율이 50% 이상이라면 다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도 건설업. 이것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이유가 건설업자도 어떤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 임대를 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한 거지. 또는 자기가 사업자인데 여기다가 사옥을 지어달라고 하는 거죠. 건설업자도 일반적으로 최종 건물 지어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바로 주기보다는 어떤 그 건물 시행사한테 건물을 지어주고 시행사가 그 건물을 쪼개가지고 최종 소비자한테 하나씩 파는 거죠. 뭐 그런 거니까 건설업의 경우에도요. 예를 들면은 10층짜리 그래서 한 100개의 그 호실이 있는 오피스텔 그걸 이제 지어요. 그러면 그걸 지으면 바로 그 100개 오피스텔을 건설업자가 바로바로 지어가지고 분양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분양하는 업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파는 분양업자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업도 그런 분양업 같이 그런 일반적인 건설업은 그런 분양 사업을 하든 임대 사업을 하든 그런 사업자들한테 건물을 지어주는 거기 때문에 건설업도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니까 너네들도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넓은 의미에서 건설업 안에는 그 인테리어 공사하는 것도 건설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도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도배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또는 냉난방 장치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공사라든지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얘네들도 다 건설업에 들어가거든요. 넓은 의미에서 건설업. 완전히 건물을 완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배만 한다든지 인테리어만 한다든지 냉난방 공사만 한다든지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건설업인데 이런 도배나 인테리어나 냉난방 공사는 최종 소비자하고도 거래를 많이 하는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배나 인테리어나 냉난방 공사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서 제외. 즉 간이과세 적용 배제에서 제외한다는 얘기는
최종 소비자랑 직접 거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외한다. 간이과세 적용 배제도 제외한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F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임대 서비스업 이런 것들. 그래서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되려고 하는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가 회계사무소나 세무서 이게 다 전문 서비스업이에요. 과학 서비스업이나 기술 서비스업이나. 그러니까 이런 그 전문 서비스업에서의 용역을 제공받는 사람들은 뭔가 전문적인 어떤 그런 자문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업자니까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라든지 사업 지원이나 임대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을 지원해 주기 위한 업이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또 다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이나 사업 지원이나 임대 서비스업도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또 다른 사업자다 보니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중에 복사라든지 영상 촬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왜 있잖아요. 그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영상 찍어주는 그런 업 또는 거의 사진 찍어주는 사진사들 그런 거 영상 촬영업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상 촬영업이나 또는 복사도 전문과 기술 서비스업에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하는 일반 개인들 그죠? 또는 뭐 자료가 필요한 일반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니까 최종 소비자랑 거래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전문가 기술 서비스업 중에서도 복사업이라든지 영상 촬영업은 최종 소비자랑 직접 거래하는 그런 업이다 보니까 걔네들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에서 제외한다. 즉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A, E, F는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A, E, F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하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건데 아무리 A, E, F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최종 소비자랑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업이라면 이제 소분류를 했을 때 그게 아무리 넓은 의미에서 이런 업이라고 할지라도 A, E, F에 해당하는 업이라 할지라도 소분류를 했을 때 최종 소비자랑 거래하는 그런 업이라면은 간이과세 적용이 다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B는 부동산 매매업 그리고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 일정한 과세 이용 장소.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이용 장소나 이렇게 과세 이용 장소, 뭐 단란주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과세 이용 장소나 부동산 임대업이나 부동산 매매업은 뭔가 딱 느낌이 얘네들은 간이과세 적용 안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뭔가 간이과세 적용하면 안 되겠다. 뭔가 부동산 투기라든지 또는 과세 유흥장소나 뭐 이런 거 단란주점이나 뭐 룸사롱 이런 거 말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런 업종을 하는 사람들은 간이과세자가 아무래도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금 계산 토지 편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더 혜택이 되는 건데 그런 혜택 줄 수 없어. 세금 계산하면 좀 세금도 일반 과세자보다는 세금이 좀 더 적은 편이에요. 세금 계산하는 방법도 훨씬 간단하고 그래서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 뭔가 좀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그렇죠? 대신에 부동산 매매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무조건 배제하는데 부동산 임대업자하고 과세 이용 장소는요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 배제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과 일정한 과세 이용 장소.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과 일정한 과세 이용 장소는 일단 시지역 이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거나 시지역 이상에서 과세 이용 장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를 한다 할지라도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있으면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제재를 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읍면 단위에서 시지역 이상이 아닌 요즘 뭐 그냥 읍면 단위에는 건물과 땅이 막 남아도는데 다 지금 인구도 많이 감소되고 오히려 더 수도권에 더 쏠림 현상이 많다 보니까 시지역 이상이 아닌 그런 지역은 뭐 집도 막 남아돌고 뭐 땅도 남아돌고 막 그래요. 그거 임대하는 사람들이 제재를 가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지역 이상에서 부동산 임대를 해야 되고 또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여야지만 그래야지만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자는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자 시지역 이상이어야 되고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를 해야지만 간이과세 적용 배제입니다. 과세 이용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단란주점인데 그게 읍면 시지역 이상이 아닌 읍면 단위에서 단란주점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는 이유가 읍면 단위 단란주점 하고 있는 건 손님도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이 그 과세 융장소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도 일정 그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 면적, 일정 면적 이상인 그런 그 무대가 있는, 그래서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는 술집을 말하는 거, 주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과세 유흥장소거든요. 이게. 그럼 이런 과세 유흥장소를 읍면 단위에서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뭐 호객행위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그게 아니라 읍면 단위에서 그렇게 무대 설치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주점을 열어가지고 과세 유흥장소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노래 좋아하고, 그리고 술을 자기가 그 술집을 하게 되면 원가에 갖다 먹을 수 있잖아요. 바로 원가로 갖다 먹을 수 있으니까 술 좋아하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읍면 단위 동네에다가 그냥 단란주점 하나 차린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 제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제재를 즉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를 할 과세유흥장소는 시적 이상에는 과세유흥장소여야지. 그리고 규모도 국세청장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그런 과세유흥장소여야지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거지. 읍면 단위에서 막 이렇게 과세유흥 단란주점 하고 있어.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냥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술 싸게 갖다 먹으려고 술집 차린 거지. 그런 사람들은 제재를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이랑 과세유흥장소는 여기 시지역 이상, 그리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임대업자와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거고요. 부동산 매매업자는 무조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전문직 사업자들, 뭐 회계사 사무실, 세무사 사무실, 변호사 사무실, 노무사 사무실, 이렇게 전문직 사업자들이 자기네들 사무실 차려가지고 사업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문직 사업자들은 능력이 되잖아요. 일단. 그렇게 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간이과세자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 능력 떨어지는 거를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 즉 수익 금액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게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지금 문 연지 얼마 안 되면 아직 자리 잡기 전에는 수입이 얼마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뭐 좀 지나면 거의 대부분 다 자리를 잡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뭐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서나 집안일 하면서 간단하게 그냥 뭐 몇 개의 클라이언트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면 돈을 적게 벌 수도 있죠. 나는 다른 거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사니까 그냥 뭐 돈 조금씩 벌고 나 할 거야.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일 수는 있죠. 그러나 능력은 되죠. 능력은 되기 때문에 너네들은 절대로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능력 되잖아. 전문직 사업자는. 그러니까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들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가 무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전문직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또 나오네. 왜 또 나오네? 또 얘기해 드릴게요.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부동산 임대업자와 과세유흥장소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좀 여기 B번이랑 좀 연결되는 건데, 아까 B번에 의하면 그러면 시지역이 아닌 그 아까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거나 읍면 단위에서 과세유흥장소 단란주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제재를 갈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이과세 적용 배제는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는 시지역 이상에서 해야 되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지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고 읍면 단위에서 과세유흥장소를 한다면 그러면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제재를 갈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런데 아무리 읍면 단위에서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시지역 이상인데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야. 그럼 너 아무리 읍면 단위에서 단란주점 한다 할지라도 돈 많이 버네. 8천만 원은 아니지만 4,800만 원 이상이야. 그러면 아무리 읍면 단위에서 과세유흥장소를 하고 읍면 단위에서 시지역 이상이 아닌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를 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너네들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너네들은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다시 제재를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읍면 단위에서 한다 할지라도 금액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잖아요. 4,800만 원 이상이면은 그러면 너네들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어. 이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좀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읍면 단위에서 부동산 임대를 한다거나 과세유흥장소를 읍면 단위에서 한다면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아무리 읍면 단위에서 한다 할지라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원 이상이라면은 그러면은 어느 정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 니네들은 다시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어. 이제 이 두 가지 업종은
8천만 원이 아니라 이제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거네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장을 둘 이상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이제 공부했잖아요. 사업 장별 과세가 원칙이죠. 갑이라는 사업자가 부천에도 사업장이 있고 파주에도 사업장이 있다면 모든 부가가치세는 사업 장별로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거니까 사업 장별 과세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간이과세자 여부 판단할 때는요. 지금 이렇게 부천에 사업장을 하나 갖고 있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파주에 사업장을 하나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부천은 지금 얼마냐면은 직전연대 공급대가가 5천만 원이고요. 파주는 직전연대 공급대가 4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는 사업 장별과세 원칙이니까 사업 장별로 판단하면은 얘도 8천만 원 미만이고 이것도 8천만 원 미만이니까 둘 다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부천에 있는 사업장과 파주에 있는 사업장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 아니라면 그게 아니라 간이과세자에서의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만은요. 사업장이 둘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두 개를 합해가지고 공급대가의 합계가 8천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은 간이가 아니라 둘 다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거죠. 전달의 세액공제법을 적용해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는. 즉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 8천만 원 이상이다 미만이다의 판단은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계액이 따로따로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하면 8천만 원 미만이지만 합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업장을 이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부천에 있는 사업장,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주에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부천에 있는 사업장은 그러니까 직전연대 공급대가 5천만 원이고요. 파주는 직전연대 공급대가 2천만 원이. 그럼 합해가지고 8천만 원 미만이니까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부천에 있는 사업장이 도매업을 하는 거야. 파주에 있는 사업장은 소매업을 하고 있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아무리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지금 칸을 하지 않을게요. 합해가지고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이쪽에 지금 부천의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장이잖아요.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무리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부천에 있는 사업장은 얘네들은 일반과세자를 할 수밖에 없죠.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니까. 도매업은 또 다른 사업자랑 거래하는 거니까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서 일반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과세로서 세금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자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금액이 적다고 할지라도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이다 보니까 일반과세자로서 전당계세공제법으로 부가세를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 너 전당계세공제법 할 수 있네. 그럼 너 여기도 아무리 소매업이고 앞에서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간이과세 적용하지 말고 일반과세 적용하는 또 다른 사업장을 갖고 있으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럼 너 전당계세공제법 할 줄 아네. 능력 있네. 그럼 너 이쪽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일반과세자가 될 거야. 4번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 전전연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간이과세자인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때는 2021년도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래요. 그러면 2022년도에 이제 간이과세자가 원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그런데 2020년도에 이 전전연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 복식부기 의무자 우리 소득세법에서도 이제 공부를 했지만 업종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크게. 그래서 직전 연도에 수익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2020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 이제 능력이 있는 소득세법상의 복식부기 의무자였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복식부기 의무자였던 자는 그러면 능력이 장부도 복식부기로 기장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2021년도에 잠깐 좀 장사가 좀 안 돼가지고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 된 거예요. 원래 2021년도만 가지고 한다면 간이과세가 적용돼야 되는데 야, 너 전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을 정도로 복식부기 의무자는 금액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될 정도로 너 수익 금액이 많았던 사업자야? 그러면 너 능력 되네. 능력 되는 사업자였네. 그러면 전년도에 잠깐 장사가 안 돼서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됐다 할지라도 너 능력 되니까 간이과세 적용 배제할 거야. 너 일반과세 적용해 2022년도에도. 이런 얘기입니다. 전년도는 분명히 8천만 원 미만이지만 공급대가가
전전년도 기준으로 복식부기 무자일 정도로 수익 금액이 많았던 자라면 전년도에 아무리 8천만 원 미만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능력이 되는 사업자로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 적용을 다시 배제한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러면은 너 능력 되네. 그럼 넌 일반 과세자가 했던 사업을 네가 양수해. 사업을 양수했어? 그럼 넌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야. 간이과세자 할 수 없어. 아시겠죠?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정도로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는 넌 일반 과세자가 돼야 돼.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할 거야. 자, 그런데 그러니까 돈이 있다는 거니까 일반 과세자가 했던 사업을 인수할 정도로 돈이 있다는 거니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 과세자로 하라는 건데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그래서 8월 1일 날 양수했어요. 그래서 8, 9, 10, 11, 12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근데 딸랑 1,000만 원 번 거야. 5개월 동안 딸랑 1,000만 원 번 거야. 그러면 아무리 돈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진짜 안 되는 사람이네? 너 그러면 일반 과세 사업을 양수했다 할지라도 양수한 자는 간이과세 적용 배제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교재를 보시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사업을 양수했다 할지라도요. 그걸 12개월로 환산한 그 양수한 연도에 공급 대가가 이 공급 대가는 이제 예를 들면 5개월 동안 1,000만 원 벌었다면은 12개월 동안 번 걸로 1,000만 원 곱하기 5분의 12 걔를 5로 나눴다가 12로 곱하는 거죠. 1년으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거야. 그럼 아무리 일반 과세자 사업을 양수했다 할지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양수한 그 연도에 1년으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면 그럼 너 진짜 돈만 많지 능력이 안 되는구나. 그래, 너 다시 간이과세 다시 적용할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은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할 정도로 능력이 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근데 양수한 그 연도에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게 해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되고요.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1, 2, 3, 4번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직전 1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없잖아요. 신규 사업자는. 우리가 간이과세는 직전 0년 동안의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면은 그러면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가 없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간이과세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거는 사업자 등록할 때 저 처음부터 저 간이과세자로 할래요 라고 신청하면 돼요. 선택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거기 선택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간이과세자 할 거냐 선택하게 돼 있고 거기 보시면은 예상되는 공급대가가 얼마냐 그걸 8,000만 원 미만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뭐 어차피 뭐 사업자 등록할 때 얼마 벌지 어떻게 알아? 8,000만 원 미만으로 적고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간이과세자를 처음부터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도.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그 일에 따라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한 개인 사업자는 최초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한다.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를 최초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간이과세 적용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요,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을 한다면, 그러면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간이과세, 도매업을 하는 데는 간이과세가 될 수 없는 거니.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 배제 업종은 무조건 일반과세로 하는 거고.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1, 2, 4번 보시면 되고요. 3번. 3번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 지금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의 3번. 그게 여기 요 내용이거든요. 자, 신규 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그 교재 841페이지에 1, 2, 3, 4번의 마지막 그 3번.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한 사업자예요. 이때 2000X 1년도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거를 한참 지나가지고 그러니까 관할세무장이 사업자 등록 신청도 하지 않고 재원화 유익을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러면은 직권으로 등록하고요. 그럼 얘가 이제 벌어들였던 그동안 직권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동안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공급했던 재원화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이제 결정해가지고 징수합니다. 결점이 경정해서 징수를 하는데 2000X 4년도에 가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원래 부가가세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한다면 부가가세 신고납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는 사실을 이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점이 경정을 한다면 2001년도에 부가세를 계산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다 모아서. 근데 문제는 자료를 다 모았어요. 세무조사 해가지고. 자료를 다 2001년도에 자료를 모았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일반 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추징을 할 거냐, 아니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추징할 거냐. 일반 과세자로 계산하는 거랑 간이과세자로 계산하는 거랑 계산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로 계산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2001년도 벌어들인 수입의 내역을 다 세무조사에서 알아냈더니 그 사업을 개시한 연도, 2001년도 뭐 3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했다면 그 3월 20일에 사업을 개시했으면은 그때 그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공급대가 합계면 8천만 원 미만이라면 그러면 최초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제로 해줄게. 최초 과세 기간에는 간이과세제로 해줄게. 두 번째 연도부터는 그 2001년도에 세무조사에서 파악한 수익 금액으로 2002년도에 간이과세제를 할지 일반과세를 할지는 이제 결정을 하면 되는데 2001년도는 직전 연도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간이과세제로 할 건지 일반과세로 할 건지 판단은 직전 연도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사업을 개시한 게 2001년도 중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그럼 직전 연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얘는 그러면 2001년도는 간이과세제로서 부가세를 계산해서 추징할 거냐, 일반과세제로서 부가세 계산해서 추징할 거냐. 그거는 직전 연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공급대가에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거야. 그러면 직전 연도의 수입이 아닌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의 합계금액을 가지고 2001년도에 간이과세제를 할지 일반 과세를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한 연도에 공급대가 합계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면 그러면 그 사업을 개시한 그 연도는 간이과세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도 간이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 연도도, 왜냐면 간이과세 그 다음 연도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 직전 연도가 8천만 원 미만이니까 이때도 당연히 간이과세가 되겠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간이과세자로서 계산한 부가가세를 추징하겠다는 거죠. 사업자 등록시행을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에 과세관청이 나중에 한참 전에 알게 됐다면 어떤 과세자로 해서 부가세 계산해가지고 추징할 거냐에 대한 얘기였던 겁니다. 그게 그 동그라미 3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의 변경입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과세 유형의 변경이 가로 1, 가로 2, 가로 3, 가로 4, 가로 5 이렇게 5가지 나와 있는데 3번하고 4번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3번하고 4번은 굳이 볼 필요 없고요. 그 기타의 경우에는 가로 3번이랑 연결되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3, 4번은 보지 마시고 1번, 2번, 5번만 보시면 돼요. 교재는 1번, 2번, 5번. 여기는 이제 1번에 대한 얘기거든요. 1번에 대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과세 유형이 어떻게 변경되느냐. 2001년도에 1월부터 12월 31일 2001년도에 공급대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2002년도에 간이과세가 될지 일반과세가 될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근데 2001년도에 공급대가가 얼마인지는 있죠. 여기 만약 일반과세자, 얘가 2001년도에 신규 사업자였어요. 그러면 아무튼 2001년도에 간이과세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였다면은 일반과세자로서의 그 공급가액 7월 25일 날 신고할 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급가액을 내년도 1월 25일 날 이때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1년 동안의 공급 대가를 세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의 공급 대가를 내년도 1월 25일 날 알게 되기 때문에 2001년도의 공급 대가를 1월 25일 날 아니까 알고 보니까 7천만 원이네? 2001년도의 공급 대가가? 그럼 간이과세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미 25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소급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월 25일 날 알게 됐으니까 여기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2년도에 공급대가가 얼마인지는 2003년도 1월 25일 날 알게 되잖아요. 근데 2002년도에 공급대가가 8,500만 원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다시 이제 일반과세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미 25일이 지나버렸잖아요.
그럼 소급해가지고 일반 과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여전히 간이 과세가 적용되는 거죠. 바뀌더라도 언제나 직전 1년 동안의 공급 대가는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알게 되는 거니까 25일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되는 거니까 25일 전으로 소급해가지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거를 1월 25일에 알았으니까 간이과세자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죠? 2000X2년도 7월 1일부터. 그리고 2000X2년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라는 거를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알게 된 거니까 또 2000X3년도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가 되는 거라서 간이과세자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인 해에, 8천만 원 미만인 해에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다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가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거다. 1년 동안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는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일반 과세자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과세 유형의 변경의 일반적인 그 변경 시기는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 되거나 미만이 된 해에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 유형이 이렇게 단위로 바뀌는 거고,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일반 과세로 바뀌는 거고, 언제나 과세 유형의 변경 시기의 일반적인 경우는 8천만 원 이상이 되거나 미달이 되는 그 해에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로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일반적인 변경 시기예요. 일반적인 변경 시기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01년도에 이제 공급 대가, 2001년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가지고 2001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도 6월 30일까지 과세용이 이제 이렇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2001년도 중에 예를 들면 4월 20일 날, 2001년도 4월 20일 날 사업을 개시했던 거예요. 신규 사업자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01년도에 공급 대가가 7천만 원이래요. 그럼 7천만 원은 4월 20일부터 벌어들인 거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8천만 원 이상이다 미만이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연으로 환산한 12개월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일 때 간이과세가 되는 거고 8천만 원 이상이면 일반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4월 20일부터의 12월 31일까지의 공급 대가가 7천만 원이라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은 1개월 미만의 1개월로 보면 돼요. 4월달도 한 달로 보면은 1, 2, 3월달 빼는 거니까 총 9개월 동안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7천만 원을 9개월로 나눈 다음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거든요. 12개월로 환산했더니 9천만 원이 넘어가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일반과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 동안의 공급 대가를 판단할 때 과세기한 중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네? 그러면 언제나 공급 대가는 12개월로 환산한 공급 대가, 12개월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어야지만 간이과세가 되는 것이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가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이 그 교재 842페이지에 과세형 변경의 변경 시기에 가로 1번과 가로 2번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로 1번과 가로 2번. 그리고 가로 5번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가로 3, 4번은 안 보셔도 돼요. 걔는. 가로 5번으로 가는데, 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뭐냐면, 내가 지금, 여기, 부천에서 지금 소매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소매업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기 소득 금액이 그러니까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5천만 원이에요. 나 지금 간이과세자거든요, 지금. 그런데 내가 2022년도 예를 들어서 지금 이번 달 7월 달에 2022년도 7월 말에 파주에다가 여기다가 도매업을 하나 신설해 버린 거예요. (7월) 중에 도매업을 신설해 버린. 도매업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업 중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얘네들도 간이과세 적용 배제한다. 도매업은 무조건 일반이니까 얘는 일반이잖아요. 그럼 얘도 간이가 아니라 일반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원래는 지금 그동안 쭉 간이었는데 얘 때문에 이제 얘가 일반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얘도. 그럼 언제까지 간이가 되는 거냐? 언제까지? 이렇게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그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그 괄호 5번에 동그라미 1번.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이렇게 개설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개시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2022년도 7월 달에 만약에 신설했다면 2022년도 2기까지는 간이과세 적용하고요. 그 다음 과세기간이 2023년도 1기부터는 이제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괄호 5번의 동그라미 1번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이제 간이과세 포기에 대한 얘기인데, 간이과세 포기를 하면 나중에 좀 이따 나오거든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 과세자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나 원래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저 그냥 포기할래요 라고 하면 간이과세 포기 이제 절차에 의해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 과세자가 돼요. 그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해 가지고 일반 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일반 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해당 사업장 외 사업장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 부천에서 내가 소매업을 하나 하고 있고요. 또 파주에서도 소매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소매업을 하고 있고요. 두 개 합해가지고 8천만 원 안 돼요, 공급대가가. 그래서 지금 다 간이과세 지금 이렇게 간이과세 지금 다 적용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부천 소매업에서 여기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해버리면 일반 과세자가 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간이과세 포기 신고해서 일반 과세자가 되어버리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간이가 아니라 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일반이 돼야 되거든요, 이제. 그럼 언제부터 얘는 일반이 되는 거냐? 얘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언제 했느냐? 포기 신고를 해가지고 일반 과세자가 되는 시점이 이게 이제 매달의 1일이에요. 이게 2022년도 8월 1일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를 이렇게 적용받기로 했다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무조건 포기 신고를 한 달에 다음 달 1일부터 이제 일반 과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 8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된다면 얘는 언제 그럼 얘는 일반이 되는 거냐? 얘도 이제 일반을 적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포기 신고해서 일반 과세자를 적용받으려는 그 달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과세기간부터, 얘는 2023년도 1기부터 일반 과세자를 이제 적용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거기 가로 5번의 동그라미 2번이고요. 가로 5번의 동그라미 3번은 이런 얘기예요. 가로 5번의 동그라미 3번은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 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 계속 간이과세자를 하고 있었어요. 다 계속 내가 7천만 원, 8천만 원 미달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간이과세자 이렇게 적용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2002년도에 공급대가가 8,500만 원 사실을 세무조사 결과 이렇게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그렇게 결정 경정일 때 했단 말이죠. 2002년도 또는 2001년도 한 몇 년치 자료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과거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이었네. 다 8천만 원 미달이어가지고 간이과세 계속 적용했었는데 조사 나서 보니까 그 중에 간이과 8천만 원 이상인 애가 있었던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결정 및 경정을 이때 했단 말이죠. 2003년도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결정 및 경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결정 및 경정을 한 해당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하고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몇 년치 자료 한꺼번에 이제 세무조사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한 5년치 자료 가져오세요 라고 했는데 3년 전에 8천만 원 이상인 거를 알게 된 거예요. 2022년도 3월 달에. 그러면 2022년도 3월에 속하는 그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하고요. 다음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는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는 게 가로 5번의 동그라미 3번입니다.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그 결정 경정한 날이 그 세무조사한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일반 과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절차예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이 되거나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가 되는 거는 직전 1년간의 공급 대가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직전 1년간의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는 당연히 사업자 나 자신도 알고 있고요. 내가 계속 신고를 했을 거기 때문에
관할 세무서장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 다 아는 거죠. 사업자인 납세의무자인 나도 알고 있고 관할 세무서장도 그걸 알고 있고 둘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세형이 변경 일반에서 간이로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려면 변경 절차 꼭 관할 세무장이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서를 보내야 돼요. 나도 알아요.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근데 관할 세무장이 통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언제까지 과세형이 변경이 되려고 하는 과세형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를 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절차예요. 나도 알지만 통지가 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통지가 오고 개시일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그러면 간이에서 일반으로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이렇게 정정해가지고 재발급이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변경 절차예요. 통지서가 와야 되고 언제까지요? 그렇게 변경되려고 하는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가 와야 되고 그리고 그 개시일 당일까지 사업자 등록증도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또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었다면 정정해가지고 재발급돼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절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통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입니다. 통지가 없네? 그러면 보세요.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데 통지서가 안 왔어. 그럼 보세요. 나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공급 대가를 나도 알죠. 내가 신고했으니까. 과세관청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일반 과세자보다 간이 과세자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세금이 더 계산하면 더 적고요. 일반적으로는 더 적어요. 그러니까 환급이 생기지 않는다면, 즉, 자본재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없다면, 기기장치나 건물 이런 거 매입 안 했다면은, 일반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더 세금이 더 적어요. 그리고 신고 납부할 때 내가 해야 될 것도 더 적고요. 간이과세자가 더 좋아요. 근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 거 나도 알고 있는데 통지가 안 와. 그러면 통지가 없어도 그냥 내가 바로 간이과세를 적용하면 됩니다. 통지가 없어도 간이과세 적용하면 돼요. 단, 부동산 임대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지금 8천만 원이 안 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면 통지가 없더라도 그냥 내가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는데, 다만 부동산 임대업만, 이거 부동산 임대업은 통지가 없는 이유가 관할관청에서 뭔가 다른 조사 등을 좀 하려고 통지가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임대업은 통지가 없을 때 마음대로 간이과세 적용 못해요. 부동산 임대만. 일반에서 간이로 바뀔 정도로 지금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달이 됐는데, 부동산 임대는 통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통지가 있어야지만 간이과세가 되는 거고요.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하면 통지가 없어도 간이과세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가 더 좋다면서요. 통지를 안 한 건 관할 세무장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면 통지를 받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그냥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니까. 나도 아는데 통지가 안 왔어? 그럼 나는 그냥 재수 통지 날라올 때까지는, 통지가 날라오는 그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변경 절차. 변경 절차 원칙은 통지를 해야 된다. 관할 세무장이. 그 통지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언제까지 재발급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원칙인데, 만약에 통지가 안 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까지도.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간이과세가 더 좋기 때문에 일반에서 간이로 바뀌는데 통지가 없었다? 그러면 통지가 없더라도 간이과세를 그냥 적용하면 되는데, 부동산 임대는 통지가 꼭 있어야지만 된다. 걔를 빼면 통지 없어도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이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뀌는 경우는 통지가 없으면 통지를 받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을 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제 간이과세 포기입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는 거는 이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그냥 일반 과세자 할래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런 거냐? 교재를 보면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누적효과를 완화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은, 간이과세자는 면세사업자처럼 매입세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면세사업자는 매입을 했는데 매입세 부담은 해. 면세사업자도 부담은 하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해. 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은 그게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니까 1,000원짜리 물건을 1,100원 주고 샀는데 100원의 공제를 못 받고 공제 환급이 안 되면 매입액이 그게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매입액이 1,100원이 되는 거죠. 원래 물건값 1,000원에 부가세 100원이었는데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면 그냥 물건값 1,10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으면 매입액이 누적돼 버리거든요. 매입액이 누적이 돼요. 그런 누적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올해 매출세보다 매입세가 더 커.
그럼 나는 그냥 일반 과세자라면 환급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간이과세자는 뭐가 없죠? 환급이 또 없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누조효과도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매출세보다 매입세가 더 클 때는 일반 과세자라면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그냥 공급 대가의 10%를 곱하고 업종별 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다 보니까 환급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매출세보다 매입세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환급도 못 받는 경우. 그러면은 나는 간이과세자 환급세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그런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좋으니까 저 그냥 간이과세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 될래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간이과세 포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당연히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간이과세가 적용될 일반 과세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쭉 일반 과세자를 적용하고 있었는데 직전 연도에 공급대가가 8천만 원 미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공급대가 8천만 원 미달이면은 올해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7월 1일 20일 전까지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럼 나는 이제 7월 1일부터 통지서 받았어요. 6월 10일 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20일 뒤에 나는 이제 간이과세 적용될 일반 과세자죠. 지금 일반 과세자인데 곧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될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그 사이에 저 간이과세 적용될 되는 사람인데 통지서 왔거든요. 간이과세 곧 적용될 사람인데 저 포기할래요. 저 그냥 계속 일반 과세자 할래요. 간이과세가 적용될 일반 과세자도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될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거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전달 말일까지.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예를 들면 쭉 간이과세자인데 3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가 되고 싶어. 그러면 2월 말까지. 그리고 간이과세가 적용될 일반 과세자는 7월 1일부터 이제 간이과세 적용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달 말 6월 말까지. 언제나 간이과세가 적용될 전달 말일, 그러니까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일반 과세자로 적용이 될 그 전달의 말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고요.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달 말일까지 신고만 하면 되고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저 그냥 간이과세 포기하고 저는 계속 처음부터 일반 과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 열자마자 일반 과세자로 하려면 간이과세자로 하겠다고 선택 안 하면 돼요. 간이과세자 선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신규 사업자는 처음부터 일반 과세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일반 과세자 하려면 방법이 두 가지예요.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포기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일반 과세 되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간이과세 일반 과세자인 거잖아요. 근데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그냥 간이과세 적용 신청을 안 한 자와 처음에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한 자. 그럼 처음부터 둘 다 똑같이 일반 과세자인데 그런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계속 공급대가가 얼마 안 됐을 때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시점의 차이가 좀 생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신규 사업자도 처음부터 간이과세를 포기하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간이과세 등록 신청할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명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다. 그때 지금 현재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잠깐 보는데 예를 들어서 쭉 간이과세자였는데 3월 1일부터 일반 과세 무조건 간이과세 포기해가지고 일반 과세가 되는 거는 3달의 1일부터예요. 그래서 이제 3달의 1일, 3월 1일부터 일반 과세가 되려면 2월 말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되거든요. 2월 말까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과세 기간이 2월 말로 하나 딱 끊어져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과세 기간을 끊을 수밖에 없는 게 간이과세자로서의 부가세 계산 방법과 납부세 계산 방법과 일반 과세자로서의 부가세 납부세 계산 방법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과세 기간을 끊어야 돼요. 과세 기간에서 끊어지고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 기간이 하나 더 생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또 과세 기간이 되기 때문에 원래 일반 과세자의 과세 기간은 1년에 2번이잖아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1년에 2번인 게 원칙인데 간이과세를 포기하잖아요. 그럼 1년에 과세 기간이 부가세 과세 기간이 3번일 수가 있어요. 간이과세를 포기하게 되면 포기 신고를 한 달에 그 달 말일까지
하나의 사업 과세기한을 끊어버리고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또 하나의 과세기한이 되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또 하나의 과세기한이 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과세기한이 3번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간이과세를 포기하잖아요. 간이과세 포기했는데 내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할 거냐. 간이과세 적용 제한이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자가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일반 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는 달, 그 적용하는 달 있잖아요. 이날. 이달에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한까지 3년이 되는 날이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로서의 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달의 1일, 그 1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 적용할 수 없다. 간이과세 포기한 자는 최소한 3년간은 계속 일반 과세가 돼야 되는 거고요.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계속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그 1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 싶다면 그 1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저 다시 간이과세 적용할래요 라고 하는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서 그래서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 신고서를 제출하면 이제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근데 그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는 언제 제출하느냐? 1번의 기간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를 적용받고 싶다면 그 과세기한 개시 10일 전까지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 적용 신고서를 제출해야 다시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용 신고서는 3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기한까지는 제출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이과세 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간이과세 계산구조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